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용의 울음소리가 경복궁 담장을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노한 짐승이 내지르는 것 같기도 하였고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신음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소리의 주인은 이 나라의 지존, 젊은 임금 이환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총명함과 기계는 늙은 재상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으나 이제 그는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가여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6월 보름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용상의 주인이 바뀔 것이옵니다. 당대 최고의 관상쟁이가 올린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저주 같은 말이 왕의 뇌리에 박힌 뒤로 환은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 왕은 급기야 자신을 위해 밤새 책을 읽어줄 궁녀 책비를 드리라는 해괴한 명을 내렸습니다. 허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목소리가 조금만 떨려도 책 읽는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의 목소리에서는 잠이 아니라 역겨운 불안이 느껴지는구나.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왕의 비명과 함께 하룻밤 만에 내쳐진 궁녀가 벌써 10손가락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제 궁에서는 누구도 그 죽음의 자리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흉한 소문이 도성방, 쓰러져가는 어느 기와집에도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 서화영은 해진 옷을 깁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째 끼니를 걱정하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화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책비라는 자리에 가보려 합니다. 화영의 말에 노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는 무덤 같은 곳이란다. 내 딸을 사지로 보낼 수는 없어. 어머니, 죽은 듯이 사는 것은 살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아래 것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무서우신 것입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기분이 드시겠지요. 그 마음을 달래줄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글자만 읽는 앵무새가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화영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책괴를 열어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화영은 홀로 간소한 짐을 챙겨 굳게 닫힌 궁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녀의 운명 같아 보였습니다. 아, 과연 이 여린 처자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침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숨막히는 침향과 희미한 약재 냄새가 뒤섞여 살아있는 이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무덤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용이 수놓인 비단 이불 위에는 그림자 같은 사내가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퀭한 눈, 푸른 혈관이 비치는 손등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화영은 애써 심장의 고동을 감추며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것이로군요.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임금의 맨 얼굴이 서슬퍼런 광기가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떨고 있는 외로운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요를 깬 것은 환의 목소리였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날카롭고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또 한 마리의 불나방이 제 발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서화영이라 하옵니다, 전하. 서화영이라 그 목소리로구나. 듣기만 해도 지루함이 몰려오는 목소리. 내년의 목소리가 내 심기를 단 한 번이라도 거스른다면 그 고운 목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두렵지 않으냐?
왕의 눈빛이 칼날처럼 화영을 꿰뚫었습니다. 보통의 궁녀라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를 살기였습니다. 허나 화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왕의 핏발 선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옵니다. 허나 소인의 목숨보다 잠 못 드시는 전하의 밤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내년이 감히 짐을 염려한단 말이냐? 환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로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계집이로구나. 좋다. 그 잘난 혀로 어디 한번 짐의 지루함을 달래보아라. 책은 가져왔느냐? 어서 읽지 않고 무엇하느냐? 화영은 그러나 품에서 책을 꺼내는 대신 왕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전하,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혹 이 길고 어두운 밤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으신지요? 소인이 아는 모든 것을 다해 전하만을 위한 이야기를 지어 올리겠습니다. 왕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어 올리겠다니. 지금껏 책비라 들어온 것들은 그저 벌벌 떨며 책장 넘기기에만 급급했을 뿐입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려 든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라. 그래. 그렇다면 이 지독한 어둠과 다가올 새벽을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내의 이야기를 해보아라. 죽음의 발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는 이의 마음을 내까지 것이 잠시라도 잊게 할 수 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것은 시험이자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허나 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책에 없는 그녀가 방금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빛을 사랑하여 어둠을 미워한 한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둠이 싫어 밤마다 온 산에 불을 질렀지만 결국 제 그림자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잿더미에 앉아 하늘을 보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총총이 박힌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화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았구나. 그 한마디에 화영은 터져 나오려는 숨을 겨우 삼켰습니다. 내일 밤에도 그따위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이 밤이 다하고 또 다른 밤이 찾아와도 소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화영이 물러나자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상궁과 나인들의 놀란 눈빛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처소를 향하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몇 번의 밤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화영의 이야기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났고 왕의 침전에서 더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는 화영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를 뚫어지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가시 돋친 경계심이 서려 있었으나 그 너머로 희미한 기대감이 비치는 것을 화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왕의 추임새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영이 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평생 기다리는 어리석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구나. 이미 떠나버린 인연에 목을 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또 있겠느냐. 기다림의 끝에는 허무만이 남는 법이다. 환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무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법이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자기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화영의 대답에 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촛불에 흔들리는 화영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불쑥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에게도 그리 미련하게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느냐? 그것은 처음으로 왕이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화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시험일 수도 혹은 아주 작은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인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억이 있사옵니다. 기억이라. 예, 전하.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억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글과 씨름하신 선비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화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허나 세상은 아버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남은 것은 빚더미와 낡은 책들 뿐이었습니다. 소인이 이곳에 온 것은 그저 굶주린 가족을 구하기 위함만은 아니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진심을 담은 이야기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나이다. 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화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비의 유산이란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의 정체를 화영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왕의 위대한 업적, 그 그늘 아래서 늘 비교당하며 자라왔을 어린 왕자의 고독. 그날 밤 화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화영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밤과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비밀이 쌓여가면서 차갑기만 하던 침전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사람의 온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예언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궁궐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낮 동안 애써 위엄을 지키던 화는 밤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불안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제 유일하게 곁을 내어준 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의 눈빛에는 다시 의심과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이야기가 절반쯤 흘렀을 때 그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만. 그따위 하나마나한 소리는 이제 지겹다. 내 이야기 속에는 왜 온통 희망과 용서 따위뿐이냐.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왕의 분노는 순식간에 침전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화영은 놀라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상의 끝에서도 이야기는 남는 법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전하의 밤이 조금이라도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안?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어찌 알아? 환히 벌떡 일어나 화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의 숨결이 화영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도 결국 저들과 한패가 아니더냐? 이 밤이 지나면 저 문 밖에 늙은 여우들이 내게 어떤 상을 내리기로 하더냐? 내 목숨을 대가로 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약조라도 하더란 말이냐? 그것은 모욕이자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처절한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화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가여운 사내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화영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옵니다. 그저 전하께서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롭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정말 잘못되신다면 소인은 이 자리에서 기꺼이 전하의 뒤를 따를 것이옵니다. 그것이 소인의 진심입니다. 환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망연한 얼굴로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던 광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까지 것이 무엇이기에 짐을 위해 죽겠다고 하느냐. 전하께서는 더 이상 소인에게 그저 두려운 군주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눈에는 이 나라의 지존이 아니라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한 사내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이 이제 소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나이다. 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화영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터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밤 화영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흔들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을 뿐입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올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더 깊은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침전의 풍경은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화는 더 이상 용상 위에서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었고 화영 또한 그저 이야기를 올리는 책비가 아니었습니다. 화는 이제 화영의 무릎을 베고 누워 두서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늘 위엄있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속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선왕의 초상화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던 신하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관상쟁이의 예언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날의 절망까지도.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늘 아버지의 아들, 이 나라의 군주로만 살았지. 어느 날 밤 그는 화영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저 한 사내, 이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너를 연모하는 그런 사내 말이다. 그 고백에 화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을 향한 깊고 절실한 연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화영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나는 내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내가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걸었듯이 나도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 허나 나는 곧 죽을 목숨.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 아니옵니다, 전하. 화영이 고개를 저으며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소인에게 세상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오롯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소인은 그것만으로도 족하옵니다. 설령 남은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전하와 함께할 수 있다면 소인에게는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 순간 신분의 벽도 죽음의 예언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화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위로하는 조심스럽고도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때늦은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메말랐던 두 사람의 마음에도 단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옷고름을 풀고 살을 섞는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은 두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는 그녀의 품 안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는 고독이었음을.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화영아, 만일 내가 이 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너를 내 곁에 둘 것이다. 책비가 아닌 내 유일한 정인으로. 그러니 너는 그때까지 어디에도 가지 말고 내 곁에만 있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어명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사내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까지는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월 보름,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교교한 보름달이 떠올라 대궐의 기와골마다 서늘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는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지탱해주던 결의는 온데간데 없고 3년 묵은 죽음의 공포가 다시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영조차 들이지 못하게 한 채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 문 밖에서 화영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창호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돌아가거라 화영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것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나의 운명이다. 아니옵니다. 운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이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하십니까? 화영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관상쟁이가 예언한 자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 화영은 품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등지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음 섞인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강단 있는 이야기꾼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하, 정녕 문을 열지 않으시겠다면 소인은 이 자리에서 전하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허나 그 전에 소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전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문에 제 심장을 대고 이야기하겠나이다. 방 안에 환히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죽음을 선고받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내다 죽는 대신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 단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둥을 세우고 다음 날은 석가래를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자가 집은 지어 무엇하냐고. 허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침전의 문을 넘어 환의 심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침내 죽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사내는 밤새 마무리한 집의 문고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그를 찾아 헤매던 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나와 함께 도망쳤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러자 사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소.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짓고 있었소. 내가 죽더라도 이 집이 남아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나는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요. 화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보내신 지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소인을 만나 사랑을 하셨고 소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내신 시간입니다. 부디 그 시간들을 스스로 부정하지 마옵소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소인과 함께 새벽을 맞이할 미래를 지어주시옵소서. 만일 끝내 나오지 않으신다면 소인은 이 자리에서 먼저 새벽이 오지 않는 나라로 떠나 전하를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화영은 눈을 감고 은장도를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서슬 퍼런 칼날이 하얀 목덜미에 닿으려는 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침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소복 차림을 한 환이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화영의 손에서 은장도를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그녀를 미어지게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졌다 화영아, 내가 너에게 졌어. 화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군주의 체면도 모두 벗어던진 한 사내의 절규였습니다. 살고 싶다, 너와 함께 새벽을 보고 싶구나. 화영은 그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얽힌 채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자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 둥 하고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전주곡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이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와도 화는 화영의 품에 안겨 무사했습니다.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화는 지난 3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랜만에 되찾은 군주의 총기와 위엄으로 빛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화는 의금부를 소집하여 3년 전 자신에게 예언을 올렸던 관상가를 즉시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추국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는 서슬 펄언 왕의 기세에 눌려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선왕의 외척 세력, 즉 왕의 외숙부인 영의정 민치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심약한 왕의 마음을 뒤흔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죽음의 예언이라는 간계를 꾸몄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짐의 육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짐의 영혼을 죽이려 하였구나. 화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로 민치겸을 비롯한 영모 세력은 모두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길고 어두웠던 조정의 그림자는 마침내 거쳤습니다. 그 후 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군주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성군으로 거듭났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용의 울음소리는 멎었고 경복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화는 화영을 자신의 침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차례다. 화는 화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책비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의 국모이자 내 유일한 정인으로 너를 맞이하고 싶다. 부디 나의 중전이 되어 앞으로의 모든 새벽을 나와 함께 맞이해주지 않겠느냐? 화영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일약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난 밤들 동안 왕의 곁을 지키며 그의 광기를 잠재우고 나라를 구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침전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화는 이제 왕이 아닌 지아비의 얼굴로, 화영은 책비가 아닌 지어미의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오, 중전? 환이 장난스럽게 묻자 화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야기 들려드릴 일은 없사옵니다. 그 대신 전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옵니다. 아주 길고 행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내의 죽음의 공포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사랑을 만나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